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김정일이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김일성은 양손을 뒷짐지고 듣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림들과 사진첩에서 이러한 유형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도상을 다루는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진첩에는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6월 어느 날 앞 광장 돌포장 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김일성 광장에 나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돌포장한 앞 광장에 서시어 새하얀 천연 화강석 다듬돌들과 검은색을 띤 성노감 다듬돌들로 바둑판같이 장식을 한 광장을 바라보시면서 광장을 돌로 잘 포장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더없이 만족해 하시며 김일성 광장 돌포장 공사를 만년대계로 잘하여 한 100년은 끄떡없을 것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네, 이러한 그림과 사진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상은 시각적인 것이 그저 시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발화하고 대화하는 청각적인 내용과 울림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죠. 김정일은 김일성의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주체 사상탑과 개선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보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의 돌포장 공사와 능라다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평양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현장일 것입니다. 그럴 때 김일성은 손을 뒷짐진 채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광장을 잘 포장하였다 라고 거듭 치하하시며 긍정하거나 만족해하는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정일은 김일성이 듣고 싶은 혹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죠. 이러한 전형은 김일성, 김정일의 리더십 관계 양상 중에서 C 유형, 즉 상하 관계와 대등 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러한 도상들은 각각의 사안이 다를 뿐 김정일은 끊임없이 김일성에게 말하는 자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듣는 자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성과나 가시적인 것을 확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자, 즉 김정일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 실무자들 혹은 창작가들이 해당 작업에 열정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속도 경쟁을 치열하게 다그쳐 나갔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예를 들면 광복거리 건설, 개선문 건설, 평양시 건설 사업 등등의 사업들이 최종적으로는 김일성의 위대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안의 전면에 나선 김정일의 실무적이고 주도적인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최고 수령인 김일성의 소극성 혹은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김정일은 끊임없이 김일성에게 무언가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주체이며 김일성은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주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당시 북한에는 한 지도자가 아니라 두 지도자가 있었으며 그들의 위계서열 그리고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도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리더십 관계는 상하 관계이며 아직 김정일은 확고하고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이러한 도상이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부들이나 인민들에 비해
김정일이야말로 김일성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자이죠. 말할 수 없는 자는 그람시가 말하는 하위 주체, 그리고 스피박이 말하는 서발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물론 여기에서 스피박의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스피박은 그람시의 하위 주체 개념을 적절하게 끌어와서 인도의 빈민과 하층 계급 및 소농 계급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죠. 그람시의 하위 주체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상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고 자본의 논리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론적 가능성을 복합화하면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박에 의하면 이 하위 주체인 서발턴은 죽을 힘을 다해 말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단절에는 수많은 벽들이 가로놓여 있는데 북한에서는 인민들에게도 수많은 벽들이 가로놓여 있을 것입니다. 학습된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의 강요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서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김정일은 절대자인 김일성에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자이고 상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살려 말할 수 없는 자인 인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일성, 김정일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또 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은 상하 관계를 드러내고 있죠. 이런 면에서 두 지도자의 재현 양식에서 대등 관계와 상하 관계가 중첩된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도상에 나타난 김일성, 김정일의 복장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김일성의 초상화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김일성의 초상은 1968년 그리고 1969년 등 생전에는 인민복을 입은 모습으로 재현되다가 1994년 7월 9일 김일성 사망 직후 부고기사에서부터 갑자기 양복을 입은 초상화로 변화되고 사후 태양상에서도 양복을 입은 초상화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초상화는 생전이나 사후나 여전히 한결같이 인민복 차림입니다. 초상화뿐만 아니라 조선화나 선전화에서도 김일성은 군복으로, 인민복으로, 양복으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반해 김정일은 거의 모든 도상들에서 인민복이나 점퍼만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는 군 부대를 방문할 때 군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김정일은 인민군 부대를 수없이 시찰하면서도 군복을 입지 않으며 정장 대용으로는 인민복을, 평소에는 카키색 점퍼와 바지를 즐겼죠. 김일성, 김정일의 복장에 관해서 논의하려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의 변화를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죠. 2012년 4월 제막한 만수대 김정일 동상의 크기는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적은 없지만 곁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비슷한 규모라는 점에서 높이가 대략 20m쯤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왼쪽 사진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김정일은 코트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3년 1월에 김정일은 코트 차림에서 점퍼 차림을 한 동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김정일의 표정이나 헤어스타일, 손모양 등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고 복장만 교체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동상을 새로 제작한 것인지 기존 동상을 리모델링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 매체에서 김정일 동상 변화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외투 교체는 조용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외투 교체를 지시했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죠. 생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외부 활동을 할 때 코트보다는 점퍼를 애용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할 때도 점퍼를 입었고 중국 정상과 만날 때도 점퍼를 입었습니다. 2011년 12월 사망해서 입관할 때도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참고로 김정일 사후 인민무력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국가안전보위부, 만수대 창작사 광장 등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들은 대부분 점퍼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수대 창작사 광장 앞에 말을 타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서는 코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 타는 동상도 외투 실수가 있었던 2012년에 세워진 것이죠. 어쨌든 만수대 언덕 위의 동상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이미 완성된 동상도 다시 제작할 만큼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복장에 대한 사실성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김일성은 양복, 김정일은 인민복이나 점퍼를 입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즐겨 입은 옷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인민복과 점퍼는 혁명가이자 실천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민복은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난 뒤 순원이 입던 옷과 똑같이 만든 중국의 국민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순원이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든 옷으로 순원의 호인 증산을 따서 중산복이라 불리기도 하며 영미권에서는 마오쩌둥에서 유래한 마오슈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929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국가의 공식 예복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그러나 소련도 공산혁명 후 이런 옷을 즐겨 입은 걸로 봐서는 꼭 유래가 순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 트로츠키도 혁명 후 이런 인민복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민복을 입는 것은 자신이 혁명 전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김정일은 수령님의 전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부하들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가시적인 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김일성은 항일혁명을 이끈 지도자답게 군복을 입은 도상도 많고 그 이후에는 세계적 지도자답게 양복을 입은 도상도 많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민복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대를 이은 혁명 과업을 받드는 혁명 지도자인과 동시에 점퍼를 입고 군부대, 산업 현장 등 현지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실천적인 지도자로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시각적인 도상을 분석하며 김일성, 김정일의 이미지 유사성과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지도자는 나란히 말을 타거나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하여 대를 이은 권력의 세습을 정당화하고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임을 재현하면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시각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으나 여전히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며 김정일의 정통성은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김일성, 김정일의 시각 정치화에서 두 지도자의 정치적 신체는 다르게 표상되는 차별화 전략에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만민의 태양으로 재현하는데 이것은 공간성의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 즉 만민에게 비추는 국제적인 지도자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에 반해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으로 시간성의 차원에서 태양을 가시화하며 김정일은 국내 정치의 지도자이며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김일성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김정일은 지도자의 이미지로 재현됩니다. 또한 김일성은 듣는 자이며 김정일은 말하는 자로 시각적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가 함께 대화할 때 김정일은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김일성은 양손을 뒷짐지고 듣고 있는 것이 그 전형적인 도상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은 끊임없이 김일성에게 무언가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주체이며 김일성은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주체라는 것이죠. 아직 김정일은 확고하고 유일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상이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자인데 김정일이야말로 김일성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행했고 김일성의 초월성에 본인을 나란히 배치하여 그 정통성과 정당성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는 다른 이미지 차별화를 통해 김정일이 갖는 정치적 권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세습 권력이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로 인해 그 세습 권력의 정당성과 차별성이 어떠한 리더십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